당신은 가족 식탁에 있지만 마치 유령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미움도 사랑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는 기분 말입니다. 저는 수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족 모임에 마치 가구처럼 떠다니면서도 정작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가족 생일은 기억하고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하며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항상 사진 속에서, 농담 속에서, 단체 채팅 속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밀어낸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주변을 제가 없는 것처럼 꾸민 거죠. 제 이름은 조나입니다. 34살이고 반항아도 아니고 특별히 사랑받는 아이도 아니에요. 그저 조용한 아이일 뿐이죠. 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친절하고 인내하며 믿음직스럽게 행동하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어쩌면 기억해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배제는 꼭 문을 쾅 닫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더군요. 때로는 노크도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지난달 조카인 재민이 생일 파티에 스타워즈 레고 세트를 들고 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재민과 함께 조립했죠. 모두가 떠난 뒤에도 저는 케이크가 묻은 접시를 닦았어요. 그때 언니는 소파에 앉아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고요. 저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그 거리가 조금은 줄어든 걸까 싶어서 내일 가족 저녁 식사 정말 기대돼요 라고 말했죠. 그때 언니 친구인 라나가 아이싱을 숟가락으로 핥으며 웃더라고요. 너 그 자리에 없었잖아?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우리 부모님 댁 뒷마당, 긴 테이블, 3페인. 마치 잡지 화보처럼 꾸며진 가족 모두의 사진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촌들, 축사와 건배, 모두가 모였는데 저만 없었죠.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접시를 계속 닦았죠. 그러다 마침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다음부터는 눈치 좀 챙겨. 마치 처음부터 당연했던 일이냥, 마치 제가 아직도 나타나서 창피한 사람이 된 것처럼요. 저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멈춰서서 스펀지를 내려놓고 재민 카드에 몰래 넣어둔 선물 카드를 챙긴 뒤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눈치 좀 챙겨라. 그건 저녁 식사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었어요. 잊힌 생일들, 제가 참여하지 못한 농담들, 우연히 알게 된 단체 채팅, 그리고 가까운 가족만이라는 말 뒤에 제가 없던 수많은 순간들.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원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상처받지 않은 척하는 데서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대신 더 이상 제가 다치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그들은 제가 부동산을 세 채 가지고 있고, 제 이름으로 설립한 회사가 부모님 집 수리비 절반을 익명으로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칭찬받기 원한 적 없어요. 그냥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이 원치 않는다는 걸 분명히 밝히자 멈췄습니다. 일주일 뒤 엄마가 당황해서 전화했어요. 에어컨이 고장 났다면서요. 수리 기사 말로는 이전에 받던 지원이 끊겼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말했죠.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장은 끝났어요. 침묵이 흘렀고 저는 죄책감이나 가짜 당황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지원한 모든 내역이 영수증으로 다 있었습니다. 조카 교육비, 삼촌 수술비, 언니가 ETC 사업에 쓴 비서 비용까지요. 그들은 몰랐죠. 제가 모든 지원에 조건을 걸어둔 조용한 계약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모두 철회했다는 거요. 일주일 만에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부재중 전화, 밤늦은 음성 메시지, 사촌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문자도 보냈죠.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만들었던 오래된 가족 단체 채팅방에 접속했습니다. 이름을 별표 눈치 좀 챙겨로 바꾸고 조용히 모든 멤버를 삭제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엄마와 고인이 된 고모가 반씩 소유한 호숫가 별장이었는데 고모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딸 라나가 그 지분을 물려받았죠. 하지만 엄마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때 제가 몰래 그 절반을 사서 공동 소유자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마치 공용 에어비앤비처럼 여겼습니다. 기념일 연휴, 그들의 큰 전통이 다가오자 사흘 전에 법적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완벽하게 준비해줬어요.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 금지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과 쿨러를 챙긴 채 여느 여름날처럼 도착했죠. 라나가 먼저 내리며 물었어요. 여기 왜 왔어? 기념일이니까. 언니가 눈을 굴리며 말했죠. 드라마 부리지 마, 조나. 단 한 끼 저녁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저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 끼 저녁이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야. 경계야. 엄마가 지친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조나, 일부러 빼려고 한 게 아니야. 일이 너무 바빴던 거야. 저는 믿고 싶었지만 그녀가 저를 작게 만들면서도 더 큰 사람이 되라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논쟁하러 온 게 아니에요. 호숫가 별장은 이제 자유롭게 쓰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 관리하거나 팔아야 해요. 라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히 그럴 수 없어. 저는 그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이미 했어요. 저는 서류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들은 저를 부끄럽게 하고 죄책감을 주고 소송 협박까지 했지만 저는 조용히 했던 모든 지원의 영수증과 계약 조항, 그들이 말보다 더 크게 만든 침묵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숫가 별장 지분을 평화를 원하는 은퇴 부부에게 팔았어요. 불청객을 막기 위해 작은 문을 설치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계약서 안에 편지도 넣었죠. 딱 한 장짜리였습니다. 저를 지워버린 모든 분께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떠납니다. 일주일 뒤 엄마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단 6단어였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사랑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떠난 겁니다.